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에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의 기부 상황을 살펴보고 성숙한 나눔과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정태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과 김홍집 과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정윤경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전사회복지관협회 배영길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충청권 자치단체마다 이제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을 제막하고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희망 나눔 캠페인을 잘 아실 텐데요. 그 정태희 회장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캠페인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매년 12월 1일이 되면 1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사랑의 온도탑 운동을 시작해서 개막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전의 경우에는 시청 광장에서 지역의 많은 기업인들과 후원자들,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개막식을 했고요. 아마 충남 쪽이나 이 세종 쪽에서도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그 오래된 그 전통이나 관습이 연말연시가 되면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주변에 그 어려운 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오랜 그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대전 모금회 같은 경우는 올해 59억 3천만 원이 목표고요. 현재 44%에 해당되는 금액 한 26억 정도가 모금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44%면 온도가 지금 사랑의 온도탑이 이제 44도가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날씨만큼이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회적 분위기 이제 경제 어렵다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금에 좀 지장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1월 말까지 이제 아직도 많은 기간들이 남았기 때문에 가봐야 되지만 현재는 약간 좀 저조한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네. 최근에 이제 경기 위축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소액 기부를 해오신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요. 하지만은 어느 해가 그랬듯이 대전 시민 여러분이나 충청권에 계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그 따뜻한 나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 한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홍집 과장님 이제 충청남도에서 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 충청남도도 지금 이제 희망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을 텐데 충남은 모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희 충남도에서는 지난 12월 1일 도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목표액은 171억인데요. 12월 20일 현재 57억 6천만 원 정도 달성이 돼서 33도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충남 같은 경우 이제 그 천안, 아산, 당진 쪽에 이제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모금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기업들이 요즘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0도, 33도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33도. 예년보다는 약간 저조한 건가요? 그럼 충남은? 예년에도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 이게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 기간이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상황을 보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뭐 30도대 이제 40도대라고는 하지만 아직 이제 모금 기간이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제 모금 목표액 달성할 거라고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특징적인 게 기부 문화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ARS 전화 또 이제 길거리에서 그 구세군 그 냄비 그쪽에다 이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방문하거나 했었는데 정태희 회장님 요즘은 기부 방법도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예, 뭐 과거에 해왔던 기부 방법이 쭉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뭐 기업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가 기업을 방문한다든지 또 모금회를 방문한다든지 또 지역에 뭐 대전시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워낙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겪다 보니까 좀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QR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한다든지 또 ARS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액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요새 그 무슨 페이 이래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지불 방법들도 많이 그 국민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이용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스마트폰에 저만 하더라도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각종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되고요. 뭐 ARS 전화 한 통화를 주시면 소액 기부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다 이런 궁금증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래 부분에도 이제 그 사랑의 열매 해서 이제 그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만약에 직장인인 제가 이쪽에 입금을 하고서 사실 이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좀 받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그런 전화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부를 하시고 뭐 소액이라도 모금에 연락을 주시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마 소액 기부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을 전부 다 그 세금 처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고서 좀 이웃을 위한 그 작은 도움 한번 여러분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윤경 교수님도 이제 나오셨는데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나눔이나 기부 이런 거 좀 참여하고 계세요? 네, 뭐 저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뭐 요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부 굿즈 구매라든지 저도 그런 거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부 굿즈라는 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기부하면 보통 이제 그 현금으로 좀 이렇게 주고 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기부 굿즈 그런 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제 기부 굿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는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이제 기부 방법인데요. 이제 기부 굿즈라고 하는 거는 뭐 공동 모금회나 아니면 다른 여러 모금 비영리 모금 단체에서 이제 기부를 목적으로 만든 말 그대로 상품들입니다. 네. 뭐 에코백이 될 수도 있고 뭐 필기류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부자가 구매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제 모금 단체에서는 기부에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기부 활동입니다. 아마 그 네, 회장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그 소액 기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마 착한 가게라든지 착한 식당이라든지 착한 주유소 또 착한 어린이집 또 착한 변호사 이런 다양한 네. 소액 기부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을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쪽에 표시되고 있는데 뭐 그런 쪽에서 소미를 해주시면 소비 자체가 하나의 어떤 기부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기부와는 좀 달라진 그 현대 이제 기부 문화를 좀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직접 이제 그 현금을 기부하거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걸 넘어서 이제 뭐 착한 소비나 네. 아니면 좀 착한 가게를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네. 기부의 하나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홍직 과장님도 이제 사회복지 업무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요즘 확실히 좀 그 기부 문화에서 좀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그 직접 기부라든가 계좌이체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SNS라든가 유튜브 등을 활용한 그런 이제 홍보도 다양화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상 경험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기부가 그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파급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기부와는 좀 이제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이제 기부의 한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1년도 9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그리고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을 공제를 해드리고요. 10만 원 초과는 16.5% 이렇게 공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기부금의 그 30% 범위에서 이제 그 고향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답례할 수 있게 아예 그 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부금 활용은 이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가 청소년 육성 보호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이렇게 투입될 그런 법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토론 생생 토론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나눴었는데 이것도 큰 범주로 봐선 이제 그 기부의 하나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배영길 회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기부 문화가 오랫동안 이제 그 이 사회복지 업무를 또 이제 회장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나요? 기부 문화가?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았었죠. 네. 그리고 뭐 현물 서비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쌀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 갖다가 어르신들 밥 해드려라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것의 어떤 한계점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연말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되는 그런 한계점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일상 속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기부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 함께 사는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특정한 시기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각종 다양한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참여한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어떤 하나의 작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생일이 되면 꼭 오세요 가족들이. 그래서 생일 그 맞이한 기념으로 그 자녀분들과 같이 오시는 그런 부모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아마 그게 가장 큰 교육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녀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몸으로 익히겠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한 해 두 해에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할 때 또 생일을 맞이하셨고 또 이런 귀한 뜻을 갖고 오셨구나. 그래서 그거 올 때마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윤경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달라진 기부 문화에 대해서 지금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배영길 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부라는 게 보통 이제 12월에서 1월까지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이제 이웃들을 생각하고 뭐 연중 생각하겠지만 사실 방법이라는 게 이제 좀 제한이 돼 있었는데 기부 방식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런 변화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좀 바람직한 건가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기부 방법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보면 아마 참여형 기부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전통적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현금 기부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최근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문제,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네. 이제 기부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특히 온라인을 많이 사용해서 뭐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치 소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굿즈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행 가게에 가서 일부러 구매를 한다든지 네. 뭐 돈줄 낸다고 하죠 요즘에 네. 아니면 뭐 보이콧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기부 방식보다는 요즘 훨씬 좀 더 바람직하고 여러 명의 이제 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상화되고 기부 편의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부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튼 사회에서 지금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건데 아무튼 이제 고령화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복지 문제가 점점 우리 사회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김홍식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남 같은 경우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이제 그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회 복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충남형 복지 모델 어떻게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저희 충남형 모델로 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 저희 충남도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은 민선 8기 도정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복지, 보건 의료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역할,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균형, 네 번째 체감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 역할 재정립은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고 그 국정과제 등 국가 역점 시책이나 시범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점 확장인데요. 각종 수당 등 현금성 지원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네. 단기적, 일시적 성과에서 장기적 삶의 질 향상으로 관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확보입니다. 소외받는 지역이나 도민이 없도록 동등한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여 농어촌과 도시, 충남의 그 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 간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돌봄 인력 등의 그 처우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감 제고인데요. 그 산발적인 지원 사업이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광역 단위 품질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도민의 이제 삶의 질 향상에 지금 주력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의료 쪽도 좀 강화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국비 확보에 뭐 주력하신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올해 저희 그 충남도 보건복지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규모가 예. 큰가요? 예, 저희 이제 충남도는 도민의 그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자 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충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숙제이고요.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시행에 앞서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론조사, 이제 설문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
아무튼 고향사랑 기부제를 어떤 쪽으로 썼으면 좋겠냐 했을 때 상당수의 이제 답변이 의료나 복지 분야에 좀 써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다 같이 접목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영길 회장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에서도 이제 그 자치단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사업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앞서서 아마 기부금이 모아지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현장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 현장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죠. 네. 그런데 현재 그 보조금의 내용들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사업비의 부분은 대단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기부금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존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을 잘 운영한다라는 것,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기부금을 얼마큼 확보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장들은 어떻게 하면 기부금을 더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열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런 어떤 기부금의 어떤 사용처들이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공공 영역에서도 다양한 부분으로 이런 기부금들을 모으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 그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복지의 수요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부금이 필요한 곳으로 가느냐라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경쟁에서 뭐랄까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이 기부금의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이 또 뭐랄까요, 선도성을 갖는 거에 한계점이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든다면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되면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은 대단히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정부도 관심이 있고 기부 사업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새롭게 발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진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정부의 사업비가 없고 이 기부금의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기부금을 확보하려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기부금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기관 차원에서 직접 확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이제 공모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배분 기준이 다 있을 텐데 사실 필요로 하는 데는 많지만 충분히 좀 다 못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안타까우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력을 해야지 배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주 역할이 어떤 공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금방 뭐 충남도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그런 정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커버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 강론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메꾸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같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는 모금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차상위 계층이랄까 그런 그 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이제 커버하는 거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어떤 다양성이나 그때그때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기관들의 어떤 공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부에 그 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어떤 게 시급하고 또 어떤 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보육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정한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이제 퇴소를 해야 되는데 뭐 자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정도 되면 아마 퇴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한 문제라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태희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기부금이 있지만 언제 얼마나 많이 모여도 아무튼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쪽에서도 이제 항상 부족함을 좀 느끼실 것 같긴 한데 그 자체적인 이제 기부도 좀 이제 모금 활동도 하시고 예, 또 이제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이제 배분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항상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복지관 쪽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복지관은 대전시에 21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하면 35개가 되는데요. 각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 내에서 복지관이 존재하고요. 네. 그분들이 일상적 생활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사회복지관입니다. 네. 종합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 지금 이것이 그냥 나누어서 의료, 문화 또는 뭐 주거 이렇게 나눠서 보통 서비스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을 그 대상에 따라서 어르신들이든 장애인이든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네. 특히 모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1년, 2년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잠시 나눴지만 이제 정태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돈 쓰일 때는 되게 많잖아요. 이제 우선순위 책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아주 고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제 기부는 하지만 이 돈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디로 쓰이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면 거의 내용이 다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모이는 성금 주로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연초에만 저희가 모금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상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어려워지는 게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이제 벌어지고 또 어려운 분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큰 금액으로 기부하시는 것보다는 소액 기부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통해서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복지기관 내 시라든지 각 기관별로 협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 피해를 당해서 또 급격하게 어려워진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금회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대전경찰청이나 이런 쪽하고는 범행이 있는 그 가해자까지도 좀 관리해주지 않으면 또 재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어떤 기획 사업으로서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어떤 복지 사각 지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발굴을 해서 시적절하게 또 긴급하게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알던 단순한 그런 용처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범죄의 피해자, 더 나아가서 이제 가해자 그 부분까지 이제 관리한다는 부분. 어차피 이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잘 살고 같이 좀 화합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훨씬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빈부격차가 커지면 사회 불안 요소로 그렇겠죠. 작용을 하기 예.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예산 또 큰 예산을 통해서 하지만 또 거기에서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발적으로 즉시 생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몇 가지 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윤경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모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배분도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가끔 이제 큰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사고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을 좀 횡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하게 좀 사용하는 사례가 아주 잊을만 하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요.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기부금 배분의 이제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그 기관에 대한 신뢰 혹은 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기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거예요. 예. 예, 또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기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기관을 믿을 수 없어서 기부하지 못하겠다라고 응답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기부 환경이라든지 기부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익활동 환경평가라고 하는 홍콩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기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 국민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의외네요. 뭐 아주 좋음,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좋음에 해당하는 국가이고 아주 좋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대만과 싱가포르 정도 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몇 년 전에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사건들의 가끔 영향을 갖다 이제 네, 발생을 하죠.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계속 비영리 단체들의 기부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규제가 강화되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기관에게 비합리적인 책임을 강화시키고 뭐 보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회계 장부까지 공개해라 이제 이런 네. 식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필요한 일을 잘 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에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고 또 모금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이 기부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기부자들에게 투명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투명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굉장히 자세한 회계 장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럴 것 내가 이해하는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쓴 돈이 과연 필요한 곳에 잘 쓰였느냐, 네. 내가 그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 기관이 기부자와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부분을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성을 너무 규제 일변도로 제고하려고 하지 말고 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은 기부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기부 저도 이제 그 월급에서 일부 떼서 이제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복잡한 회계 장부를 공개한다면 사실 안 볼 것 같고 내가 쓴 돈이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좀 가서 어떻게 보람되게 좀 쓰이고 있나 그걸 궁금해할 것 같은데 배영길 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이 뭐 큰 틀은 다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한두 가지 사례가 아마 그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부분의 후원이 이렇게 오래되거나 이렇게 장기화되는 분들의 특성들을 보면 후원을 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후원하신 다음에 작은 관심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오시기도 하고 또 그 후원금이 잘 사용됐는지 또 확인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보람, 만족이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한의사 한 분이 계신데 종교적으로 12조를 떼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주세요. 한 20년이 넘으셨는데 그럼 그분이 그 예산의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우리한테 그 기부금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보고를 드리면
반대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기관에 감사함을 표하십니다. 네. 이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보다는 좀 개선해야 될 측면의 부분들은 기부 활동과 이 집행이 약간 이원화돼 있다 할까요?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후원을 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의 부분들이 좀 더 좁혀져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넓어져야지만 신뢰의 두께는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신뢰, 투명성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태희 회장님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동모금회 차원에서 경계를 많이 하시고 또 경각심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투명성 이런 부분 좀 확보하려는 노력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없으면 뭐 사실은 이 모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배부느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뭐 지정 기탁의 경우는 기탁하신 분들한테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전부 다 피드백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기부금 같은 경우도 그 모금 회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소상히 공급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모금에는 이제 배분 전문가들이 계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긴급적인 상황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한 중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시는 그 아주 투명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유일한 법적인 단체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국정감사도 받고 뭐 감사원 감사나 보건복지부나 그리고 이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내부에도 NGO들이 계셔가지고 분기마다 사용 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비용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체크를 2중, 3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부 기관의 투명성을 의심해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무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적으로 믿고 해도 된다 지금 보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저도 이제 회장으로서 쭉 보면서 외부 기부자들한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직원들은 참 가난한 조직이다. 네. 이러면서 사실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서 모금된 금액들은 전액 뭐 다른 비용으로 쓰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뭐 저 스스로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움직이거나 이러는 개인적인 활동조차도 네. 혹시나 하는 이제 걱정 때문에 조심하고 있을 정도로 거기에서 지원해 주시기는 계시는 이제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모금해 주시는 의원님들 또 배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그걸 또 감시하는 또 NGO들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아주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또 그런 분들을 모일 때도 지역의 어떤 명망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눔의 이제 배분 부분이죠. 배분의 이제 그 투명성이 이제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튼 기부금, 모금이 아무튼 많아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보통 이제 연말에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일회성 캠페인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김홍직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상 속 기부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 속 기부 문화 확산하려면 뭐 어떤 좀 아이디어를 갖고 계세요? 이제 뭐 충청남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기부 활동 캠페인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금 기간 외에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걷기 캠페인을 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아, 예. 아니면 인터넷 검색 글쓰기를 통한 나눔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네. 일상의 기부 경험을 겪을 수 있도록 이제 기부 캠페인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 속에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부 문화가 이제 말 그대로 문화로서 생활 속에 이렇게 녹아나는 것 녹아드는 같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끝전 모으기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오래됐죠, 그거는. 예, 끝전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또 회사에서 좀 추가를 하고 또 경영자들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뭐 아까 착한 가정 뭐 이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이 가정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한 달에 용돈 얼마 주는데 하고 얘기하시길래 착한 가정 운동을 좀 해보시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는 용돈의 아주 일정한 부분들을 띄어서 다달이 소액 기부를 한다든지 아, 이래서 정말 좋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후손들한테 어떤 기부를 어떤 그 문화로서 또는 가훈으로서 가업으로서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참여형 기부 이런 쪽으로 즐기면서 오히려 기부하는 어떤 자부심도 맛보는 이런 활동들을 더 넓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활에 좀 녹아들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즐길 수 있으면 계속 이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 정윤경 교수님은 생활 속에서 기부 지금 생활화 되신 것 같아요. 착한 굿즈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기부 문화 더 확산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 기부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편의성, 그러니까 쉽게 기부할 수 있으면 자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기부를 했던 사람이 또 한 번 기부를 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러니까 취미 활동과 기부를 연계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걷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나 뭐 아니면 이렇게 SNS에서 무슨 챌린지 뭐 이렇게 많이 공유되는 것들처럼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재미도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영길 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연말에 좀 집중되는 측면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상 속에 녹아들면서 생활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예, 그 기부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사는 마을 또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거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저의 소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부 문화가 잘못하면 취약계층을 돕는 그런 행위로만 국한되어지는 것에 어떤 인식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취약계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분들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권고하는 것보다 우리 마을에 살아가는 아파트 또는 학교 또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 지역에서는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마음누리단이라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어떤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들을 찾는 작은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네.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 끝나고 11시가 넘어 집에 올 때 아파트 그 뒷골목이 너무 껌껌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서워서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 거기를 가보니까 진짜 껌껌하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관리소도 찾아가고 뭐 통장님, 반장님 찾아가서 의견들을 전하고 그래서 그 문제의 부분들을 실제 해결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도 되게 높고 네. 또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만이 아니라 마을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어르신들도 지나가시다가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움직이시다가 그런 밝은 환경 속에서 아주 만족해하신 걸 봤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노인, 장애인 또는 뭐 어르신들 또 아이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 마을에 좀 찬찬히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기부 문화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가장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생활에 녹아들어서 이제 기부가 하나의 이제 생활이 돼야 되고 또 즐기면서 하고 본인이 이제 필요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토론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사랑의 온도탑, 그래도 얼어붙은 그 지역 경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랑의 온도탑이 좀 조기에 펄펄 끓을 수 있도록 정태희 회장님 미담 사례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주 어려운 입장에서도 남들을 더 먼저 보살피는 그런 사례가 매년 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뭐 저도 모금회 회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미담 사례가 이제 많이 듣고 또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따뜻하고 그리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재소자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계신 분들 한 400여 분들이 십시일반 그 자기가 일한 것들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금액들을 이렇게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단하네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자기도 생활이 곤란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머니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기부를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네. 자녀분들이 그 유품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기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예.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한 10년, 20년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그런 것들을 자식들이 모아서 안어에 가입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따뜻하고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생생토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 많아졌죠. 이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부 참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